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현진입니다. 살아가면서 겪는 다양한 법률 문제들이 있는데요. 분쟁을 잘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방할 수 있다면 더욱 좋겠죠. 시민생활 법률 강연에서 법률 상식 그리고 법률 정보 많이 배워가셔서 이런 분쟁을 모두 사전에 예방하실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허주연 변호사님과 함께 시민생활 법률 강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주연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허주연 변호사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점점 비대면 교육의 수요가 정말 많아지고 있어요. 다들 좀 어려운 시기긴 하지만 또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 만나뵐 기회가 있으니까 무척 반갑고 기분이 좋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변호사님. 오늘의 주제는요, 유언과 상속입니다. 여러분, 재산이 많거나 적거나 누구나 한 번쯤은 고민해 보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상속과 유언에 관한 법률 이슈인데요. 요즘 상속에 관한 법을 개정하자는 논의도 있고 해서 아마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허주연 변호사님과 함께 상속과 유언에 관한 여러분들의 이런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는 법 없이도 산다 이런 분들 정말 많으시죠. 그렇지만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법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상속과 유언 문제예요. 보통 가사 사건들 중에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수 있는데 이혼 같은 경우에는 좋은 배우자 만나서 백년해로하면서 살면 평생 한 번도 경험하지 않고 지나갈 수 있지만 유언과 상속 문제는 글쎄요. 누구나 한 번 이상은 꼭 겪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법률 문제인데 이런 분들 또 제가 이런 얘기하면 이런 분들 계세요. 나 재산 없는데? 나는 뭐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잘 들으셔야 되는 게요. 빚도 상속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선 유언부터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 저는요, 유언하면 제일 유명한 유언이 떠오르는데요. 나의 죽음을 적군에 알리지 말라. 네, 바로 이순신 장군의 유언이죠. 너무 유명한 유언이죠. 제가 그 당시 상황에 이순신 장군이 어떤 방식으로 저 마지막 유명한 말을 남겼는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요. 저 유언은 현대에서는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이라는 게 따로 있나요? 네, 따로 있어요. 굉장히 요건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는데 보통 현대에서 유언을 하는 이유라는 것은 재산관계 때문에 유언을 할 가능성이 높죠. 이게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잖아요. 또 유언의 효력이 문제될 즈음에는 유언자가 이미 사망하고 세상에 없는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어 있을 거니까 유언자가 죽고 나서 누군가 나쁜 마음을 가지고 이익을 보기 위해서 유언장을 마음대로 조작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는 적법한 유언 방식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방식의 유언들이 있을까요? 어려우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네. 자필 유언, 녹음 유언, 공정 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 증서 및 구수 증서에 의한 유언, 이런 것들이 법에서 인정하는 방식인데 그중에 제일 중요하고 많이 쓰이는 것이 바로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써서 유언을 한다는 건데 이렇게 자필로 유언을 한다면 유언 내용과 이름, 날짜, 주소 등을 직접 적고 날인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이 가운데 하나라도 빠져 있다. 이렇게 되면 그 유언은 안타깝게도 효력을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만약에 이름과 날짜는 썼는데 주소를 안 쓰거나 날인을 안 하면 그 유언은 소용이 없어지게 되나요? 날인 없이 서명만 있다거나 주소를 빠뜨린 경우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주소까지 제대로 끝까지 적으셔야지 유효한 유언이 될 수 있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서초구에서 허주연 이렇게만 쓰면 인정이 안 되고 날짜도 그냥 쓰시면 안 되고 정확하게 쓰셔야 돼요. 괜히 이렇게 유언장 내가 죽으면 유언장이 읽히겠지 이렇게 하면서 감상적으로 2021년 어느 아름다운 봄날 2021년 5월 이렇게만 쓰면요 인정받을 수가 없으니까 정말 진지하게 연월일까지 확실하고 정확하게 써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나운서님은 성함이 이연진이시잖아요. 근데 아나운서님 사시는 동네에 동명이인인 다른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무슨 동 누구 이렇게만 쓰면 그게 아나운서님인지 아니면 동명이인인 다른 사람인지
누가 유언자인지 확정을 못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언장은 요건을 잘 갖추었는지를 무척 엄격하게 봐요. 네, 그렇군요. 근데 요즘에는 자필로 뭘 쓰는 사람이 잘 없는데 만약에 유언을 하려는 사람이 컴퓨터 워드 프로그램으로 타이핑을 해서 출력했다고 하면 그건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건가요? 좋은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요즘에 정말 타이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렇게 내가 직접 타이핑한 거랑 자필로 쓴 거랑 뭐가 달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필 유언장이니까 손글씨로 직접 쓰셔야지 효력을 인정을 받을 수 있고요. 워드로 작성해서 출력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작의 가능성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언자가 아무리 직접 타이핑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으로는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제가 또 진짜 궁금한 게 있었는데요. 법원 근처에 가면 많이 보이는 뭐 공증 변호사, 공증 사무실 이런 데가 많잖아요. 유언장을 꼭 공증을 받아둬야 효력이 생기는 건가요? 우리 아나운서님이 법원 근처에 많이 가보신 것 같은데 공증 간판 정말 많잖아요. 근데 모든 유언이 반드시 다 공증을 필수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각 유언의 방식에서 정한 요건을 정확하게 지켜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공증, 그러니까 이게 공정증서의 줄임말인데요. 이 공정증서 유언도 유언의 한 방식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유언자가 증인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 그러니까 말로 풀어서 얘기를 하면 공증인이 그걸 받아서 필기를 하고 이걸 낭독을 해서 유언자와 증인이 유언자가 한 유언대로 그대로 정확하다 이렇게 승인을 해주면 이 서명해주고 날이 나는 요 방식이 공정증서 유언이에요. 이게 비용이 좀 들기는 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부동산 가격 너무 올랐잖아요. 네. 이렇게 큰 재산을 갖고 있는 경우에 사실 이 재산 관계를 나중에 사망 이후에 명확하게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비용이 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게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유언 방법입니다. 네, 그렇다면 녹음에 의한 유언장은 어떤지 궁금한데요. 혹시 몸이 아프거나 힘이 없으셔서 도저히 글을 쓰거나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경우 충분히 있을 수 있죠. 녹음에 의한 유언은요, 본인이 직접 육성으로 녹음을 해야 되는데 이때도 한 명의 증인이 꼭 필요합니다. 믿을 수 있는 증인을 구하셔서요, 이 증인 역시 유언의 정확성과 자기 이름을 구술해서 직접 같이 녹음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돼요. 네, 정말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유언을 한다는 게 정말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급한 사고로 예상치 못하게 돌아가시거나 하는 분들은 유언을 못하게 되는 건가요?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어요. 뭐 사고라든가 급격한 건강 악화처럼 뭔가 긴박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때 생각해 볼 수 있는 유언의 방식이 바로 구수증서 유언입니다. 이 유언을 하기 위해서는 2명 이상의 증인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유언을 하고 난 뒤에 일주일, 7일 이내에 법원에 검인을 신청하셔서 효력을 반드시 부여를 받으셔야 돼요. 구수증서 유언은 좀 보충적이고 예외적인 것이기 때문에 다른 유언 방식이 불가능할 경우에 아주 예외적으로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방식이에요. 네, 정말 까다롭네요. 그럼 유언에는 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 궁금한데요. 꼭 법적인 의무가 있는 내용만 포함이 돼야 하나요? 그런 건 아니에요. 법적으로는 상속 재산, 상속자, 유언 집행자를 정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형제끼리 사이좋게 지내라, 나를 어디 묻어달라, 또는 이순신 장군 아까 나온 유언처럼 나의 죽음을 누군가에게 알리지 말라, 이런 내용도 포함을 시킬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유언 내용까지 법적으로 다 보호되는 것은 아니겠죠. 네, 그런데요. 제가 얼마 전에 강남의 랜드마크 같은 유명하고 큰 건물의 소유 명의자가 아직도 말도 못하는 아기란 얘기를 들었어요. 이런 거액의 재산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유언장을 좀 만들어둬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런데 우리 유언이 효력을 가지려면 아까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 방식도 중요하지만 유언을 하는 사람이 유언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유언할 능력이라는 것이 어떤 거냐면 유언이 도대체 뭐고 자기가 하는 유언이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는 능력이란 얘기예요. 민법에서는요, 만 17세를 기준으로 그것보다 더 어린 아이의 유언은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유언 능력자가 유언을 해야 되는군요. 그런데요, 만 17세가 넘었어도 몸이 아프거나 해서 유언할 상황이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만 17세 이상이라고 해서 무조건 유언 능력을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유언을 할 당시예요. 그 당시에 유언이라는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는 온전한 정신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요. 일단 이렇게 의사 능력이 있는 상황에서 유효하게 성립된 유언은 나중에 이 유언자가 능력을 잃게 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한 번 만든 유언장을 바꾸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정은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왜 영화에서도 보면 자녀가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할 때 재벌가 회장님이 딱 그런 대사 하잖아요. 김 비서, 유언장 변경 준비하게. 이런 대사 하잖아요. 이렇게 요건만 잘 갖춘다고 하면 수정은 여러 번 하실 수 있고요. 만약에 여러 개의 유언장이 있으면 가장 최근에 한 유언을 따르게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이렇게 유언을 엄격하게 하는 이유는 아까 얘기 나온 것처럼 사망한 이후의 재산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즉 재산 상속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이겠죠. 우리가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을 나눌 때 누가 더 재산 형성에 많이 기여했는지가 기준이 돼서 재산 분할 비율이 달라지잖아요. 그럼 상속 재산은 어떤지 궁금한데요. 누가 얼마만큼 받아가게 된다는 기준이 있나요? 네, 상속 순위와 액수는 법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이혼을 하게 되면 아나운서님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미리 분할 비율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커플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비율 조정이라는 걸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상속은 조정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일단 원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에 유언 없이 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셨다고 하면요, 우리나라 법은 원칙적으로 배우자와 자녀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게 돼요. 네,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법의 상속 순위가 아예 딱 정해져 있다는 얘기인 건가요? 맞아요. 법에 명시된 상속 순위에 따르면 1순위는 직계 비속, 그러니까 자녀와 손자녀가 되고요. 2순위는 직계 존속으로 부모 또는 조부모가 해당이 되고 3순위는 피상속인,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의 형제 자매가 되는 거고 4순위는 사촌 이내의 반계 혈족으로 예를 들면 백부님, 숙부님, 외삼촌, 고모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이 이제 4순위에 해당이 되는 거죠. 상속 비율은요, 같은 순위에 있는 사람들은 똑같이 1대1대1 이렇게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배우자는 어떤가요? 배우자가 살아있다고 하면 1순위나 2순위에 해당이 돼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사망했는데 부인이 아직 생존해 있다. 이런 경우라고 하면 자녀와 함께 부인이 상속을 받는 거고요. 자녀가 없다. 그런 경우에는 2순위자인 부모로 넘어가게 되겠죠. 그때 부인이 부모와 함께 재산을 상속을 받습니다. 이렇게 배우자가 함께 상속을 받게 되면요, 배우자는 남편이나 아내랑 같이 살면서 재산 형성을 할 때 굉장히 같이 노력하고 기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인정을 해서 다른 상속인보다 1.5배의 상속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또 궁금한데요. 아버지가 재산이 많은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안타깝게도 아들이 먼저 죽었고 며느리와 손자만 있는 거예요. 이럴 때는 재산을 어떻게 상속을 받게 되나요? 그게 바로 대습상속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 1순위 상속권자가 상속 개시,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먼저 죽고 없는 경우에는 그 1순위 상속권자의 직계 비속이 대신 상속을 받게 되는데 이걸 대습상속이라고 해요. 네, 대습상속이요. 그렇다면 상황에 따라서 사위나 며느리가 상속을 받게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사위나 며느리의 대습상속과 관련해서는 정말 유명한 사건이 있었어요. 아마 영상을 보는 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예전에 들어보셨을 것 같기도 한데 이 1,000억 원이 넘는 엄청난 자산을 가지고 있었던 모그룹 회장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회장님이 부인이랑 아들 내외, 손자, 또 큰딸이랑 외손자, 외손녀 다 같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이 비행기가 괌에서 추락을 했습니다. 어머나, 상속 순위에 나온 사람들이 다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사람들은 혹시 어떻게 됐나요? 이 사람들 좀 슬픈 얘기지만 다 사망해 버렸어요. 이 고액의 재산을 두고 그러니까
이제 상속인이 누구인지 확정하기 위해서 굉장한 공방이 붙었고 A그룹 형제자매들의 반발이 특히 거셌죠. 그렇지만 법원에서는 이렇게 동시 사망이 추정되는 경우에도 사위가 대습 상속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요. 이 모든 재산을 사위가 상속을 받았던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었어요. 사위가 이렇게 장인의 형제 자매들을 제치고 대습 상속이 가능했던 이유는요. 원래 장인의 사망으로 재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있었던 딸이 죽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위가 죽은 딸의 배우자로서 대습 상속을 받을 권리가 인정이 됐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군요. 상속이라고 하면 흔히 피가 섞인 혈족을 생각하게 되는데 사위나 며느리에게도 상속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 조금 놀랐군요. 그런데 변호사님, 저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아까 이혼의 경우에는 재산을 형성하는데 더 많이 기여한 사람이 재산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게 인정된다고 하셨는데요. 상속은 전혀 그런 게 없나요? 상속 재산도 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부모님이 살아계셨을 때 다른 형제들은 다 부모님 봉양도 안 하고 나 몰라라 따로 사는데 혼자서 부모님을 모신 효자분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뭐 편찮으실 때 간병을 했다거나 이럴 수 있는데 나중에 이런 노력 하나도 인정을 못 받는다고 하면 얼마나 억울하고 불공평하겠어요. 그럴 때 상속에게 차등을 둘 수 있는데 이게 바로 기여분 제도입니다. 그런 특별한 경우가 있다고 하면요. 상속액 가운데 일정액을 기여분이라고 해서 더 줄 수 있도록 하면서 공평을 기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이때 모든 상속인이 이 효자 효녀에게 얼마를 줄지 합의를 해서 정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다면 합의가 되면 좋겠는데 쉽게 좀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보통 상속 재산을 놓고 서로 더 가져가려고 싸우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맞아요. 요즘에 특히 상속 재산으로 다툼이 정말 많아져서 합의가 원만하게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당사자가 가정법원에 청구를 해서 기여분을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법정에 가시면 결국에는 증거가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부모님한테 잘했다, 잘모셨다 하더라도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시고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냥 주장만 하게 되면 아무 증거가 없게 되는 경우가 될 수 있잖아요. 이럴 때는 기여분을 인정받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모시는 분들요. 평소에 사진도 좀 많이 찍어 놓으시고 병원 모시고 갔다 이러면 영수증도 챙겨 놓으시고 만약에 병원비나 생활비 이런 거 지원하셨다고 하면 현금으로 주기보다는 통장으로 계좌이체를 해주셔서 거래 내역도 다 모아서 잘 가지고 계셔야지 나중에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그동안 수고를 법정에서 당당하게 인정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강의 보시는 분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제가 또 생각나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만약에 반대로 상속 전에 이미 재산을 받은 경우는 어떨지 궁금한데요. 미리 재산을 받아둔 게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하면 부모님이 예뻐하는 자식에게 재산을 다 줘버린다던가 어떤 자녀 한 명이 부모님을 꾀서 재산을 다 받아가 버린다던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죠. 우리 아나운서님은 아마 너무 어려서 못 보셨을 것 같은데 예전에 형제의 강이란 드라마가 있었어요. 이게 유독 장남만 편애하는 한 집안 형제 자매 이야기를 눈물겹게 다룬 드라마였는데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이 드라마를 아마 아는 분이 훨씬 많으실 것 같아요. 특히 예전에는요. 이 드라마에 나오는 부모님 같은 분들 정말 많으셨어요. 장남만 고깃국 먹여 키우고 학비 다 대주고 사업 자금 대주고 하는데 어린 동생들은 아르바이트해서 학비 벌고 이런 경우 되게 많았잖아요. 네, 예전엔 그런 경우가 더 많았죠. 장남 몰아주기, 아들 몰아주기 이런 경우 같은데요. 만약에 이런 경우에 부모님이 예뻐하는 자식에게만 미리 재산을 주거나 또 유언으로 재산을 주면 그게 좀 가만히 되어야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당연히 가만히 되어야 됩니다. 법적으로는요, 이렇게 미리 주는 것을 생전 증여라고 하고요, 유언으로 주는 것을 유증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증여가 있다면 고려가 돼야지 공평한 상속이 될 수 있겠죠. 수익을 받은 사람을 법적으로는 특별수익자라고 해요. 이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을 정할 때 이미 받은 재산이 자기의 법정 상속분보다 적다. 그런 경우는 부족한 만큼만 상속분을 받게 되고요. 받은 재산이 법정 상속분을 초과를 하게 된다고 하면 그 초과하는 만큼은 반환을 해야 됩니다. 네, 들어보니까 좀 합리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특별 수익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용돈이나 양육비, 또 졸업, 취업, 기념 같은 이 기념할 만한 순간에 받은 축하 선물은 수익이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할 것 같은데요.
맞아요. 양육비나 축하 선물, 예식비, 용돈 이런 것들까지 특별 수익으로 한다고 하면 이것 또한 또 불공평할 수 있어요. 다만 혼수 비용이라든가 사업 자금이라든가 유학비처럼 굉장히 특별히 많이 든 교육비라든가 정기적으로 지원해준 생활비 이런 것들이 이제 특별 수익으로 인정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피상속인,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의 자산이나 수입이나 생활 수준, 가정 상황 이런 것들을 고려를 했을 때 교육비나 혼수 비용, 지참금 같은 돈들이 상속분을 미리 지급한 거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나온 것 같은 1,000억대 자산가였는데 5천만 원을 뭐 혼수 비용으로 줬다, 선물로 줬다 이랬는데 그 사람한테 5천만 원은 큰 돈이 아닐 수 있잖아요. 이것까지 상속분의 성급으로 보면은 조금 오히려 그게 더 불공평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특별 수익으로 인정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이제까지 원칙적으로 상속 순위와 상속분은 법에 정해져 있고 또 기여분이나 특별 수익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속 재산을 조정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변호사님, 이런 사례에선 어떨지 좀 궁금한데요. 예를 들어서 아빠가 가출을 하고 홀어머니가 열심히 키워서 자수성가한 자녀가 그만 결혼하지 않은 상태로 많은 재산을 남겨놓고 죽었어요. 그럼 그동안 멋지게 자녀를 키운 홀어머니가 재산을 다 상속을 받으면 좋은데 가출한 아빠가 갑자기 나타나서 몇십 년 만에 상속분을 주장하는 거죠. 이럴 땐 어떻게 되나요? 그게 바로 지금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구하라법과 관련 있는 내용이에요. 구하라 씨 제가 정말 좋아했던 가수였는데 진짜 재능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어린 나이에 아까운 생을 마감을 했어요. 이런 사실만으로도 사실 너무 안타까운데 구하라 씨가 어린 시절에 남매를 두고 생모가 가출을 했대요. 그리고 20년간 연락이 두절됐었는데 이 친모가 갑자기 장례식장에 나타나서 상속권을 주장을 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속이라는 건 원칙적인 순위와 액수가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상속권자가 권리를 주장을 하면 인정을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와, 그건 좀 억울한 측면이 있겠는데요. 그럼 상속권자는 무슨 행동을 하더라도 상속은 무조건 받을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상속 결격 사유라는 것이 있긴 한데요. 제가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아나운서님은 만약에 아이를 낳았는데 네. 아이가 효도도 안 하고 연락도 안 되고 이래요. 그럼 상속 재산을 물려주고 싶으세요? 안 주고 싶으세요? 안 주고 싶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그런데 법적으로는 주셔야 돼요. 이게 상속 결격 사유가 있기는 하지만 가족을 살해하거나 상해를 가해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거나 아니면 사기나 강박의 방법으로 유언을 하게 하거나 반대로 아예 못하게 방해를 했다거나 유언장을 위조했다거나 이런 극단적인 어떤 아주 심각한 경우에만 상속 결격을 인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부양 의무나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게 굉장히 괘씸하고 좀 도리를 저버린 행동이긴 하지만 상속 자체를 아예 못 받게 막을 수는 없는 거죠. 평소에는 전혀 돌보거나 의무를 다하지 않다가 상속할 재산이 생기니까 갑자기 나타나서 이렇게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이거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게 구하라 씨 사례뿐만 아니라 그동안 실제로 상속을 받아간 사례도 있지 않나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천안함이나 세월호 사고 같은 것들 큰 이렇게 사고가 있었을 때는 사망자에게 보상금이 주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보상금이 사망한 사람을 버리고 떠났던 상속권자에게 어이없이 돌아가게 되는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어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응급구조대원으로 일을 하다가 순직했던 A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유족급여와 퇴직금 합계 1억 원 정도를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랑 이혼한 뒤에 30년 넘게 아이에게도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던 친모가 갑자기 장례식장에 나타나서 상속분을 수령해 갔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좀 불합리한 부분을 바꿔보자 이런 취지에서 직계 좀비속에 대한 보호나 부양 의무를 현저하게 게을리한 사람을 상속 결격 사유에 추가하자는 것이 이 구하라법의 주요 내용이에요. 네, 그렇군요. 뭐 자식으로서, 부모로서 당연히 해야 할 도리를 안 한다면 정말 상속에서 빼버리고 싶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특정한 상속인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싫은 경우라고 하면 아예 상속에서 배제할 방법은 없을까요?
그게 앞서 말씀드린 기여분을 주장을 하거나 또는 유언에 의해서 어느 정도는 가능할 수 있지만 그래도 민법에서 우리 어떤 제도가 있습니까? 유류분 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상속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제도거든요. 이 유류분 제도는 다시 말씀을 드릴 텐데 아무튼 이런 장치들이 있어서 완전히 배제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죠. 네, 그렇군요. 요즘 이슈가 많이 돼서 저도 궁금했던 내용인데 잘 이해가 됐습니다.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사례가 있어요. 요즘 삼성과의 상속 문제 때문에 한참 이슈가 됐었는데요. 사회에 환원하는 제도도 어마어마했다고 하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재력가 부모님이 계시는데 열심히 효도해라. 안 그러면 모든 재산을 사회에 다 기부해버리겠다. 이러신다고 가정을 했을 때 부모님이 재산을 다 기부를 정말 해버린다면 정말 자녀는 아무것도 상속을 받지 못하게 되나요? 그럴 땐 열심히 효도하셔가지고 재산을 지키셔야죠. 요즘 어디서 들으니까 돈에 의한 사회적 효도라는 말도 있다고 하던데,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농담으로 하는 얘기고요. 저희가 만약에 이렇게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는 경우라도 상속인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유류분 제도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 재산을 특정한 자녀에게만 다 몰아주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 유류분 제도를 통해서 상속인이 최소한의 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유류분도 상속분처럼 비율 같은 것이 정해져 있나요? 맞아요. 직계 비속과 배우자는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직계 존속과 형제 자매는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주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상속인 말고 제3자에게 재산을 다 기부를 해버렸다고 하면 이 경우에는 유류분을 주장할 수가 없게 돼요. 예를 들어서 사회에 전 재산을 기부를 하고 3년쯤 지나서 돌아가셨다. 이런 경우라고 하면 유류분을 주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야말로 재산을 사회에 다 환원해 버리는 것이 되거든요. 그럴 땐 자녀들이 고인의 뜻을 존중해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변호사님,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이러니까 잘 와닿지가 않는데요. 이 유류분을 얼마나 청구할 수 있는지 사례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런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장남이 홀아버지를 모시고 살면서 너무 착한 거예요. 아버지 농사를 도와서 재산을 많이 일구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그럼 장남한테 얼마나 고맙겠어요. 생전에 가진 논밭을 장남에게 모두 증여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차남과 막내가 유류분을 주장하고 나섰어요. 이때 만약에 전체 상속 재산이 3억이었다. 그럼 원래는 어떻게 되나요? 각자 1억씩 나눠 가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장남이 3억을 미리 다 증여받았다. 이럴 경우에는 둘째와 막내는 원래 몫인 1억의 절반인 5천만 원씩을 각자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런데 만약 공동 상속인 중에서 특별 수익자가 있다면 어떨까요? 공동상속인 중에서 이렇게 증여 또는 유증으로 특별 수익을 한 사람이 있는 경우는 유류분 계산할 때 이거 당연히 반영이 돼야지 또 공평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게 그 특별 수익을 산입, 그러니까 더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 특별 수익 재산이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을 침해를 하는 경우라고 하면 그 범위 내에서는 특별 수익자가 다른 상속인에게 자기 유류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재산을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말로만 들으니까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이번에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큰 아버지에게 첫째와 둘째 아들이 있어요. 장남에게 1억을 결혼 자금으로 증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장남에게 전 재산을 준다는 자필 유언을 했어요. 이 재산이 예금은 1억 2천만 원, 채무, 그러니까 빚은 6천만 원을 남겼다고 가정을 해보면 장남이 빚을 갚고 얼마가 남겠어요? 6천만 원이 남잖아요. 그런데 이 중에 3천만 원만 둘째에게 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둘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좀 억울할 수 있겠죠. 네. 왜냐하면 형이 1억을 미리 받은 적이 있는데 자기가 형과 남은 6천만 원 중에 상속 재산을 반반씩 나눈다고 하면 뭔가 불공평하게 느껴지잖아요. 이럴 경우에 둘째 아들의 원래 상속분은 얼마가 될까요? 네, 제가 특별 수익도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더해줘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1억 2천만 원에 형이 증여받은 1억을 더해야죠. 그러니까 2억 2천만 원에 채무 6천만 원을 뺀 나머지 금액인
1억 6천만 원에 다시 절반, 그러니까 8천만 원이 원래 자신의 상속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 아나운서님 너무 똑똑하신 것 같아요. 정말 정확합니다. 형제는 상속 비율이 1대 1이고요. 장남이 증여받은 1억도 전체 재산에 더해줘야 된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확하게 계산하셨어요. 아마 영상 보신 분들도 다 정확하게 계산을 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쨌든 지금 방금 아나운서님께서 계산해 주신 돈은 동생의 원래 법정 상속분이죠. 근데 유류분은 어땠나요? 직계 비속의 경우에는 법정 상속분의 절반을 받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방금 계산해 주신 8천만 원의 절반인 4천만 원이 동생이 받을 수 있는 유류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동생은 3천만 원밖에 안 받았으니까 1천만 원을 덜 받은 거잖아요. 이때 형에게 이 부족분을 반환해달라 이렇게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군요. 이제 이해가 잘 됐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방송에서 춘천에서 아버지가 미리 자기 재산을 막내딸에게 증여해서 불만을 품은 큰아들 일가가 아버지를 찾아가서 폭언을 하고 심지어 호신용 스프레이까지 뿌리면서 폭행을 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아까 상속 결격 사유 얘기도 나왔지만 정말 상속 문제로 가족이 남보다 못한 경우도 많잖아요. 안타까운 사례가 정말 많아요. 이렇게 폭행해서 끝나면 슬픈 얘기지만 차라리 다행일 수도 있어요. 부산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수십억 가치의 공장을 물려받은 형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문제로 형과 동생이 다툼을 한 거예요. 동생이 뭔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형을 살해하기까지 했던 그런 사례도 있었어요. 상속 재산 분할 문제로 다툼이 생겼을 때 이렇게 감정적이라거나 극단적으로 이렇게 행동을 하시면 아까 설명드린 상속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었던 당연한 권리마저 잃게 되는 거예요. 상속 재산을 우리가 최대한 공평하게 나누기 위해 유류분 제도, 기여분, 특별수익제도 같이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속 재산으로 분쟁이 생기면요, 대화로 해결을 하시고 안 되면 법원에 상속 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하셔가지고 적법하게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네,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상속 재산 분할 심판 청구, 이게 방법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최근에요, 이 상속 재산 분할 심판 청구 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하던데요. 맞아요. 2008년도에 상속 재산 분할 심판 청구 접수가 279건이었는데 이게 2016년에는 1223건, 2017년에는 1403건, 2018년에는요 1710건으로 늘어났어요. 10년 전이랑 비교를 하면 거의 6배 정도 늘어난 수치잖아요. 그만큼 이 부모 자식 간이나 형제 자매 간에 상속을 두고 분쟁이 벌어지는 사례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상속재산을 나누는 방법에 대해서 공동상속인들 간의 합의가 되지를 않는다고 하는 경우라고 하면 법원에 이 공동상속인이 나머지 공동상속인 전부를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가족 간 재산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법원이 처음부터 직접 개입해서 분할하기보다는 조정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상속 재산을 어떻게 나누게 되나요? 재산이 다 현금만 있는 건 아니어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나누는 방법이 좀 궁금하거든요. 상속재산 분할의 방법에는 크게 3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일단 현물 그대로 분할하는 현물 분할 방법, 경매에 붙여서 경매를 통해서 분할하는 경매에 의한 가액 분할 방법, 또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죠. 상속 재산 중에서 이 특정한 재산을 한 명이 소유를 하고 그 상속분과 재산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해 주는 방법. 이런 여러 방법 중에서 어떤 방법을 택할지는요, 상속 재산의 종류나 성격이나 또 상속인들의 의사, 그들 사이의 관계, 이런 여러 요소들을 고려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되고요. 또 제일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상속 분쟁이 다시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쟁 재발의 우려,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현명하게 결정을 해야 됩니다. 네, 상속 분쟁 재발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럼 한 번 한 분할을 다시 바꿀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만약에 모든 공동상속인들의 합의가 있다고 하면요, 한 번 한 분할이라고 하더라도 다시 상속재산 분할 내용에 변경이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당한 방법으로 권리를 주장해야 하고요. 그러려면 이런 시민생활 법률 강연을 열심히 들어서 미리 많이 알아두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강의 듣는 분들은요, 다들 정당한 권리를 잘 찾아서 누리실 것 같아요. 아나운서님 또 궁금하신 거 없으세요? 네, 또 궁금한 게 당연히 있습니다. 이제까지는요, 받을 재산이 있는 경우를 가정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안타깝게도 받을 재산이 하나도 없고 빚잔치만 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버지가 흥청망청 도박하고 주식하고 또 무분별하게 사업을 확장하다가 다 망해서 빚만 남은 집이 있다고 가정을 좀 해볼게요. 그런데 빚도 상속이 된다고 하던데 아무 잘못도 없는 아들과 아내가 이 빚을 다 갚아야 하는 걸까요? 그래서는 또 안 되겠죠. 항상 우리 법은요, 정의와 공평을 위해서 여러 장치들을 잘 마련을 해두고 있습니다.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네, 그렇군요. 둘 다 들어본 것 같은데요. 그럼 상속 포기는 어떤 제도인가요? 말 그대로 자기의 상속 권한을 전부 포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포기를 하고 나면 나중에 숨겨진 재산이나 몰랐던 재산이 발견된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에 대해서는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렇게 상속 포기는 상속받을 재산에 대한 권한을 모두 포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적극 재산이든 소극 재산, 그러니까 빚이든 다 상속받지 않을 수 있는 제도예요. 네, 그렇다면 한정 승인이라는 제도도 궁금한데요. 한정 승인이라는 것은요, 일정한 한도 내에서만 상속을 받는 거예요. 상속받은 적극 재산의 한도 내에서 소극 재산, 그러니까 빚도 그만큼만 상속받겠다고 하는 제도입니다. 상속받은 재산으로 결국엔 빚을 갚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빚이 15억인데 재산이 13억이 있다고 쳐요. 한정 승인을 하게 되면 13억 한도 내에서만 상속을 하고 빚도 갚는다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상속받을 사람 개인 재산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이 개인 재산으로 빚을 변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은 언제, 어떻게 하면 되나요?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하고 싶다고 하면 이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를 해야 돼요. 이 기간을 넘기게 되면 전부 상속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빚도 상속이 돼버리니까 상속인의 개인 재산으로 아버지나 돌아가신 분의 빚을 갚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네, 누군가 돌아가시면 정리해야 될 문제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3개월이라는 시간이 충분히 긴 시간이 아닐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만약 3개월을 넘겼는데 알고 보니까 돌아가신 분의 빚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럴 때는 꼼짝없이 빚을 다 상속을 받게 되나요?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럴 때도 방법이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허용해주는 특별 한정 승인 제도라는 것이 있어요. 빚이 엄청난 줄 모르고 전부 승인을 한 뒤에 채무 초과 상태였구나, 이걸 알게 된다고 하면 안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 승인을 할 수 있도록 기간을 주게 돼요. 그렇지만 이건 정말 최후의 수단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기간까지 놓치게 되면 더 이상 구제 방법이 없으니까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1순위 자녀와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그 상속이 아예 없었던 일이 되나요? 아니면 2순위자인 직계 존속, 그러니까 살아계신 어머니나 아버지에게 돌아가게 되는 건가요?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만약에 선순위자가 상속 포기를 하게 되면 후순위자에게로 상속권이 넘어가게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빚만 있는 경우라고 하면 상속 포기를 하게 되면 어때요? 빚의 폭탄 돌리기처럼 상속 순위대로 계속해서 빚이 넘어가게 되고 계속해서 상속 포기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슬프게도 돌아가시게 된다고 하면 상속 순위에 있는 사촌인의 반계 혈족까지는 부고 사실을 꼭 전하셔서 이 상속과 관련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선순위자가 한정 승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받을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고 하고 상속받은 재산이 없으니 빚도 갚지 않게 되는 그런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평소에 우리가 보통 부모님 재산이 어디에 얼마가 있고 빚은 또 얼마가 있는지 이 속속들이 다 파악하고 있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또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게 되는 경우에는 더 알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럴 때 상속 재산을 한 번에 다 파악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좀 쉽게 재산 파악이 가능한 방법은 없을까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죠. 만약에 내가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알고 봤더니 부모님이 숨겨놓은 부동산이 어마어마했다.
어디 아파트가 몇 채가 있었다 이러면 너무 좋죠. 근데 알고 보니까 숨겨놓은 수천만의 빚이 있었다 이러면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빚 같은 경우에는 빚쟁이들이 받으려고 연락이 오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데, 숨겨놓은 부동산이나 적극재산은 찾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속재산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예요.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민원24 사이트에서 신청을 하시면 피상속인,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의 금융, 토지, 자동차, 세금 정보를 모두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제가 또 궁금한 게 생기는데요. 만약에 누군가 이 상속 포기 제도를 좀 악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 악용을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네, 예를 들어서 빚은 갚기 싫고 힘들고 그래서 상속은 포기하면서 상속 재산을 몰래 숨기거나 처분해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상속을 포기하면서 일부러 상속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해서 써버리게 되면요, 그런 행위로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이 모두 무효가 돼요. 그리고 상속을 전부 승인한 걸로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빚만 피하려고 꼼수를 부리시다가는 오히려 빚더미를 상속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막상 부모님이나 집안 어르신이 돌아가시고 나면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장례도 치러야 하고 또 이것저것 신경 쓸 것도 많고 돈 쓸 일도 많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 과정에서 급전이 필요한데 돌아가신 분 통장에 보니까 돈이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장례 비용으로 일단 좀 썼다. 이것도 상속인이 처분하는 것으로 되는 건가요? 맞아요. 상속 포기를 해야 되는 경우다 싶으면요, 상속 포기 신고 수리 시점 이전까지는요, 돌아가신 분의 재산에 손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도 만약에 상속 포기 이전이라고 하면요, 상속인이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사용한 게 돼요. 이런 재산 처분 행위가 있었다고 하면 단순 승인, 그러니까 재산을 모두 다 상속받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채무까지 몽땅 떠안는 상황이 오게 될 수 있으니까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경우는요. 재력가 아버지가 어머니와 일찍 사별을 하고 아이들을 키웠는데요. 아버지가 새로운 여자와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새어머니가 생기는 게 싫을 수가 있잖아요. 특히 재산 문제에 있어서는 배우자와 아이들과 1대 1.5의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되는데요. 그래서 결혼을 우리가 찬성해 줄 테니까 상속 포기각서를 쓰라고 하면 어떨까요? 드라마에서 좀 많이 본 것 같은데요. 그럴 때는요, 상속 포기 각서를 100번이고 써주셔도 돼요. 상속은 사망과 동시에 개시가 돼요. 그러니까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돌아가시기 전에는, 그러니까 상속 개시 전에는 상속을 포기한다는 것이 법적으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 포기각서 100만 장을 써준다고 하더라도요, 상속 개시가 되기 전이라면 아직은 상속에 대한 권리 자체도 발생하지 않은 상황으로 보기 때문에 없는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포기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고요. 제도가 그렇게 악용되지는 않겠네요. 네, 그렇군요. 아니, 그런데 제가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본 건지 또 어느 드라마에서 봤던 내용이 좀 생각이 나는데요. 재벌가 회장님이 자녀들과 배우자에게 재산을 뭐 이렇게 저렇게 나눠라 유언장을 잘 써놓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유지를 받들어서 형제들이 다시 재산 분할을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니 세상에 숨겨왔던 혼의 자식이 회장님의 사망 소식을 듣고 떡하니 나타난 거죠. 이때 상속권을 주장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럴 때는요, 이 숨겨왔던 나의 신분을 드러낸 이 상속권자도 재산을 상속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미 어때요? 재산은 다 분할하고 처분하고 해버린 상황이겠죠. 이럴 때는 뒤늦게 나타난 상속권자의 상속분을 돈으로 청구할 권리를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이게 일종의 상속회복 청구권의 행사로 볼 수가 있어요. 네, 상속회복 청구권이라고 하셨는데 말이 좀 어려운데요. 네, 상속회복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적극적으로 자기 상속재산을 회복을 하기 위해서 특정한 상대방에게 이 상속재산을 반환을 해달라 이렇게 청구를 하는 권리예요. 이런 청구를 하는 상대방은요, 진정한 상속인이 아닌데도 법적인 용어인데 상속인을 참칭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상속인인 것처럼 외관, 겉모습을 갖추고 이 상속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라거나 아까 말씀하셨던 사례에서처럼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을 침해하는 공동상속인이 상대방이 돼요.
혼외자 입장에서는 자기 상속분을 기존의 자녀들이 공동 상속인으로서 침해를 하고 있는 셈이 되니까 혼외자가 상속재산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것이 이 상속회복 청구권의 일종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주의하실 점이 이 상속회복 청구권은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상속인이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침해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소멸을 하게 되니까 이 기간 내에 꼭 소송을 제기를 하셔야 됩니다. 네, 혼외자 하니까 또 궁금한 점이 좀 떠오르네요. 한 할머니가 계시는데 남편인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바람을 피워서 그 사이에서 자녀를 낳은 거예요. 그리고 당시 할아버지가 후처 자식을 본처 자식으로 말도 안 하고 호적에 올렸어요. 할머니는 그것도 모르고 바람나 집을 나간 남편을 대신해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열심히 재산을 일구어서 5억 원 정도의 재산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어보니까 후처의 자식이 자기 아이가 돼 있던 거죠. 이럴 때 할머니 재산을 그 아이에게도 상속을 좀 해줘야 되나요? 예전에는 그런 경우들이 꽤 있었죠. 외도를 해서 자녀가 생기면 거기 호적, 그러니까 지금은 가족관계 등록부로 바뀌었는데 그쪽으로 올리면 되는데 꼭 본처 자녀로 올리곤 했었어요. 그럼 이 법령하기가 굉장히 복잡해지는데 정말 왜들 그랬나 모르겠어요. 아무튼 할머니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당연히 후처 자식을 어떻게든 정리를 하고 싶으시겠죠. 그럴 때는 방법이 있습니다.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해소를 제기하셔야 돼요. 이건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반드시 꼭 하셔야 되는 게 나중에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이 DNA 대조 같은 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친자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러면 자녀들이 후처의 자식과 재산을 나눠서 상속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미리 친자 관계를 정리를 해두셔야 합니다. 네, 그렇군요. 꼭 미리미리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허주연 변호사님 모시고 누구나 대부분 한 번은 겪게 될 유언과 상속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유언의 요건부터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여러 가지 제도들을 알아볼 수 있는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허 변호사님, 오늘 강의 어떠셨나요? 유언과 상속 문제는요,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하시고, 또 최근에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 상담받으러 오시는 분들 정말 많은 주제인데요. 오늘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좀 재미있게, 알기 쉽게 여러 사례를 들어서 한번 이 주제에 대해서 풀어봤는데, 강의 보시는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그럼 이로써 시민생활법률 강연 프로그램 중에서 이번 시간에 준비한 유언과 상속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